집이 안 팔려요. 네. 안 팔리는데 빨리 파는 방법 좀 20년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싸게 내놓는 거죠. 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매도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예술이라고 표현하지 그것에 대해서 정답 내놓은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지금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투자자들은 안 사요. 그렇죠. 네. 그 투자자들이 사게끔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실거주자들 사게끔 만들려면은 어쨌든 그분들이 보기에 네. 주변과 비교해 싸다고 느껴질 때거든요. 그러면 내 수익이 이제 수익을 못 본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손해를 봐야 되겠지만 내가 원래 수익을 어느 정도 일찍 들어가서 싸게 샀던 사람들 그러면 최고점을 그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3억 벌었다. 근데 지금 요즘 분위기 안 좋다. 안 좋다. 1억 5천 떨어뜨려야 돼 겨우 거래가 된다. 원래부터 1억 5천이 내 수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지금 최고점 얼마 찍었어. 그러면 되게들 좋아하시잖아요. 좋죠. 한 10여 년 정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10몇 년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 허상이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거래될 수 있는 수준에 파는 수밖에 없겠죠. 그걸 가지고 뭐 인테리어 하면 돈만 들어가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좀 빼줘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네. 팔고 나면 정말 마음이 좀 편해요. 아 그래요? 네. 해보시면 알아요. 그쵸. 팔기 전에는 들고 아씨 이러는데 팔고 나면은요. 네. 아 편안하다 이렇게 되실걸요? 네. 알겠습니다. 섭섭시원하겠네요. 네. 네. 시원섭섭이 아니라 섭섭시원하겠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네. 그 2021년을 한번 봤잖아요. 이렇게 자라보고 놀라면 수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잠깐 이제 주춤하긴 한데 2021년에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한 데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니까 사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은 지금 정말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네. 정말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저는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해요. 안전마진. 네, 왜 그러냐면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지금 집 안 팔고 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안 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지금 최고가로 올라갔던 그 가격이 내 집값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언젠가는 그 가격으로 돌아가요. 네, 그렇겠죠. 네, 돌아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싸게 샀다. 저는 이 자체가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급 부족이나 또는 기타 인구 자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시간이 문제일 뿐.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고민하지 마라.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연끌을 해야 되는데 연끌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연끌할 단계는 아니죠. 아니다. 연끌은 아니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강남이라고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강남.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로망이 있어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지정해놨는데 아마 본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지정해놨을 거예요. 내 로망이니까. 로망. 그 로망의 단계를 낮춰야죠. 그리고 근데 특히나 젊으신 분이라면 나이도 어리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강남 얘기해봤자 가능성도 없는 거고 네네. 연끌해봤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단계를 계속 줄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서 점점 단계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내가 그 성취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게 훨씬 더 난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근데 연봉이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강남 들어가도 되나요? 강남 비싼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작년에 제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네. 당신 나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그때는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연끌하면은 아마 굉장히 속이 쓰릴 거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라. 오히려 떨어졌을 때 강남 사는 그 재미를 경험해봐야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구나라면서 시간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 기다리는 재미를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실수요자들이요. 불용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근데 안 들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실수요자면 사는 게 좋지만 너무 연끌은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라.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과정이 얼마나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얘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해봤을 때 그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배우는 게 많아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처음에 부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첫 집을 부천에 샀어요. 부천. 네, 부천에서 샀고 부천에서 올라오려고 이렇게 시도도 하고 뭐 21평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 24평 그다음에 32평 이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 고민이 결국에는 본인의 능력이고 본인의 지식이 될 텐데 그냥 단번에 강남 가겠다고 하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 많이 다니면 부자 된다. 네. 근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학군 때문에. 학군 때문에. 학군 때문에. 그 학군 들어가면 다 서울대 가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말씀 좀. 사실상 제가 여기서 조금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금리 인상, 그다음 위축된 게 금리 인상이다. 근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한 1년간은 계속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투자는 보통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중기 정도 투자니까 2, 3년이란 말이에요. 2, 3년? 그러면 저는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될 때다. 2, 3년 뒤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 금리가 왜 그러냐면 그 중간 단계 분명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신문 기사를 갖다 경기 침체를 놓고 한번 쳐보시고 조회를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미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걱정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본 거예요. 그 얘기는 원조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정에서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는 확장 정책이거나 금리 인하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난 아까 제가 상품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상품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뭐 싸게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쯤 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월세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월세 그렇죠.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월세가 상승하네 나랑은 관계없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가 상승하는 요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라도 벌어야 되는데 전세가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받는 수 있다면 월세라도 해서 월세라도 좀 받아야지. 근데 요즘 분위기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네? 이렇게 가지고 월세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집을 살려고 했다가 집을 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세랑 그다음에 월세를 비교했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의 이자와 월세 이자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 상황에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강남 오피스텔을 최근에 갑자기 많이 산 거예요. 강남 오피스텔. 최근에 강남 오피스텔이 좀 붐업이 됐던 게 강남 오피스텔이 그동안 많이 안 올랐고 아파트는 올랐는데 소형 오피스텔은 안 올랐고 근데 월세 올릴 수 있고 근데 수요는 많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강남을 택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상품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릴 때 금리 인상만 고민하지 말고 금리 인상 다음에 연끌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투자 대비를 하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이 지금 시장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2008년, 2009년, 2010년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유행했던 지방으로 가서 투자했던 사람 말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 진짜 오피스텔과 빌라 가격이 올랐어요. 빌라 투자가 많았고 경매 투자가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상품을 바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얘기죠.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2, 3년 뒤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저는 인하될 거라고 봐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현재만 보지 말고 2, 3년 뒤에 지금 사면 어차피 2, 3년 뒤에 팔아야 되니까 2, 3년 뒤를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미리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좀 죄송한 소리지만 영끌했던 사람들이 투매하는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때 영끌하지 말라고 한 게 왜 바보같이 돈을 더 주고 들어가느냐. 진짜 돈 많이 벌던 부자들 얘기 기억 안 나냐. 다 IMF 때 빌딩 사서 돈 벌었다며요. IMF 때 집 사서 돈 벌었다며. 이거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그 생각을 안 해보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존박님께서 금리는 예상하기 힘든 것 같은데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금리는 예상하기 힘든 건 맞죠. 근데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측은 못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죠. 실제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부동산이 순환한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도 똑같이 순환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루틴은 금리의 움직임은 항상 일정했었어요.
일정했다. 예, 인상과 인하 가운데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들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도 20년이 넘도록 예. 이미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기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무료님이 보시기에는 수요가 많은 곳에 네.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상품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없죠. 그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불용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갑자기 무주택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집부터 마련하시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죠.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지난장 후반부에도 똑같았지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완화 그 부분이 생기면서 덜 똑똑하지만 괜찮은 지역에 여러 채로 하는 문화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분들은 어차피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정리할 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 그분들을 담기에는 그런 물건들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룡님께서 상승 신호, 하락 신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품 간의 갭 메우기, 갭 벌리기를 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과 아파트였던 것처럼 그게 가능성이 충분히 높던 거죠. 돈은 불균형한 대상으로 들어가요. 균형이 깨진 대상으로 들어가요. 아, 균형이 깨진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없나? 이러면서 아파트로 갔잖아요. 네.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없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뭐가 없나라고 했더니 또 요즘에 강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올랐다. 월세 상승 분위기를 타서 이런 것들이 예전 가격보다 어느 게 분명히 올랐고 어느 게 가만히 있고 하면은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예. 균형이 깨진 상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상품이 그래서 이게 사게 되면 또 이게 줄어들게 되고 네. 이 상품 간의 갭 메우기, 갭 벌리기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그런 부분을 좀 노려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갭 메우기, 갭 벌리기는 부룡님의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는 책에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주택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이제 무주택이나 진짜 네.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일단 네.